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독대, 재보궐선거 후에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독대 자리에서는 야당의 탄핵 공세와 김건희 여사 문제 등이 거론될 걸로 보이는데 그동안 쌓인 이 당정 갈등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 장세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재보궐선거 이후 만남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대표가 지난달 윤 대통령과의 만찬 때 별도 독대 자리를 요청한 지 보름 만입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재보궐선거 이후 만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야당의 탄핵 공세 수위가 높아진 데다 김건희 여사 문제 등 여권 내 위기감이 커지자 관계 개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지난 4일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당시 여권 내 내표 이탈표가 나오면서 단일 대우에 균열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김 여사 문제를 비롯해 최근 불거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문제 등도 거론될 걸로 보입니다. 관련된 분들, 혹시 관련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당하고 솔직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한 대표는 의정 갈등과 관련해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김건희 상설특검을 공식화하고 탄핵 분위기 조성에 나섰습니다. 잘못하면 책임을 물어야지. 잘하라고 야단 쳐야지. 야단 쳐도 안 되면 권력을 내려놓게 해야지. 이처럼 거대 야당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남으로 당정 결속이 강화될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네,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에 찾은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 공개 활동 자제 의견에 대해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또 명태균 씨 논란과 관련해선 국민들이 한심하게 생각할 것이라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를 두고 여권 일각에서는 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본격 선긋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박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금정 보궐선거 현장을 찾은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관련 질문에 활동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친한계 의원님들 쪽에서 김건희 여사께서 활동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어떤 의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전 몰랐는데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한계 의원들의 생각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한 답변이지만 사과와 같은 대응 방안이 아닌 김 여사의 향후 행보와 관련한 언급을 한 건 처음입니다. 한 친한계 인사는 이젠 김 여사의 사과로 수습될 타이밍은 지났다는 얘기라고 전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는 것은 최저 수준으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고 수준이 이제 특검이죠. 그 사이 어딘가인데. 한 대표는 또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해선 정치 브로커에게 휘둘린 유력 정치인들이 한심하다는 반응도 내놨는데 여권에선 친윤계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까지 겨냥한 발언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친한계에선 재보선 전에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경우 당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됐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도저히 못 견디겠다면 임기 도중에도 그만두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탄핵을 말한 적이 없다고도 했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상설특검 카드까지 꺼낸 민주당은 명태균 씨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최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중이라도 끌어내리는 것, 이게 바로 민주주의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인천 지원 유세에서의 발언이 대통령 탄핵을 암시했다는 논란에 대해 자신은 탄핵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면서도 비슷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러면 도중에도 그만두게 하는 게 바로 대의민주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이 너무나 당연한 원리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상 필벌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한 거란 설명이지만 마찬가지로 탄핵을 시사한 걸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반복한 겁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 추진을 공식화한 데 이어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회 행안위 증인으로 채택된 명 씨는 검찰 수사 중이란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사건이 상설특검 대상에 포함된 만큼 명 씨를 넣어 공천 개입 의혹까지 넓힐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특검법에서 빠진 사안들을 조사를 해보자. 국회에 이제 증인을 불출석하게 되면 국회에서 증언감정하는 법률이 그렇게 되죠. 국민의힘은 이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하려는 방탄특검이자 사설특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재보궐선거 이후에 독대를 가질 예정이라는 이 보도가 나오면서 과연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지금 주목이 되고 있죠. 김민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여권 고위 관계자 발로 이제 보도에 따르면요, 한 대표의 독대 요청에 이제 묵묵부답하던 대통령실이 약 보름 만에 독대를 수용하기로 지금 했다는 겁니다. 만약 독대가 이루어진다면 글쎄 이 배경은 뭔지를 좀 먼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배경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만남을 뭐 독대라고 칭할 필요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항상 소통할 수 있어야 되고 전화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만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이러한 소통의 과정이 결과적으로는 국가와 국민과 당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 근데 이게 소통 자체를 이슈가 되고 그리고 소통을 할 거냐 말 거냐가 이슈가 되고 이게 마치 파워게임 하듯이 정치적 목적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자리가 소통이 10번, 100번, 1000번이 되더라도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하지만 진심으로 이게 국가와 국민 당을 위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대화하는 것이 목적이 될 때에 네,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목적이 될 때 진짜 결과물을 끄집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뭐 여기 소통을 안 하겠다라고 했던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일정이 잡히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었겠으나 특히 지금 야당 공세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하루 빨리라도 지금 정부와 여당이 이렇게 일치 단결하는 모습들, 방안들을 좀 끄집어낼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이제 원론적으로 이제 독대가 이루어지는 그 당정 간에 이루어지는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나 요청을 했었는데 받아들이지 않은 것처럼 비춰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독대가 성사가 된다면 과연 이 전국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민주당에서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가 특히나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밀리고 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모양새가 좀 아쉬울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독대 시기가 참 중요한데요. 어쨌든 재보궐선거 이후로 그리고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을 저희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마도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로서는 이 재보궐선거의 성적표에 따라서 이 독대에 대한 어떤 의제라든지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가 결정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재보궐선거에서 그래도 선방을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최근에 지금 한동훈 대표가 발언을 했던 것처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 좀 상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 뜻은 그 강화하고 부산 금정 여기까지는 아마 사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독대 자리에서요, 이 김건희 여사 문제가 논의될지도 지금 관심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는 어제 김 여사가 활동을 좀 자제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겁니다. 친한계 목소리와 함께 한 대표 발언까지 함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도 저는 좀 늦었다. 김건희 여사가 이제 국민들의 머릿속에 계속 이렇게 떠오르는 것 자체가 지금 당정에 큰 부담이기 때문에 활동을 조금 자제해 주시고 친한계 의원님들 쪽에서 김건희 여사께서 활동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뉘앙스로 발언을 하셨다는 보도들이 나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의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전 몰랐는데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화면 보셨습니다만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 대표가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김 여사 활동 자제 필요성을 언급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글쎄요, 당내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저런 발언한 것에 대해서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게 당내 그 모든 분들의 의견이 각각이에요. 이게 뭐 당론으로 정해진 바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들이 말 그대로 의혹인 것들이 대다수이고, 네, 그리고 잘못됐다라고 조금이라도 판단된 건 이미 수사 중에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기소조차 못한 건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김건희 리스크보다 더 심한 것이 지금 우리 당이 민주당의 공격에 대해 부안해동하고 있는 부안해동 리스크가 훨씬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수사를 이미 받고 있거나 1심, 2심 판결까지 났거나, 네, 이러한 지금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뭐 황운하 의원 말할 것도 없이 수많은 야당의 사람들이 지금 실제 판결까지 난 사람들조차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조국당 잘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혁신당. 네, 그리고 황운하 의원 잘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잘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김건희 여사가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도리인데 여당 내에서 지금 스스로 계속 이렇게 부안해동해서 우리가 우리 자살골을 넣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이다. 네, 우리들도 민주당처럼 혹은 야당처럼 방어할 부분들은 방어하고 그리고 공격할 부분들은 더 공격을 해야지 계속해서 이렇게 부안해동을 한다라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지금 국민의힘의 근간을 약화시키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중이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 건 맞지만 총구가 안으로 겨누어진 듯한 모습이라는 얘기를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뭐 일각의 이야기긴 합니다만 한 대표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면서 당내 세력 결집에도 본격적으로 나선 모양새다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최근 한 대표의 행보가 윤 대통령과 선을 긋고 독자적인 정치 노선을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뭐 확대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런 행동들을 보면? 일단 한동훈 대표가 세력화에 나선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래요? 대통령과의 어떤 다른 길을 간다는 것은 저는 아직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난 총선을 앞두고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사과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지금 재보궐선거가 지금 심상치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 자제해야 된다라고 다소 민심과 부합하는 메시지를 내는 것이지 이게 대통령과의 다른 길을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독자 노선을 간다는 것은 지금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에 동의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국민의힘으로서 현역들로서도 대안이 없고요. 한동훈 대표로서도 대선을 노리고 있는데 자칫 우파 진영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달래기 위한 그런 발언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김민수 대변인께 아까 쭉 얘기해서 이제 총구가 바깥으로 향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 보이는데 김 여사의 그 행동이 좀 잠정 중단돼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는 의견들은 어떤 식으로 갈리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게 여론이 당장 좋지 않다라고 한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중단을 하고 하는 것들도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의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그 차별화 전략 관계에 대해서 또 당내에 또 한마디를 하자고 한다면요. 여기 김영삼 전 대통령과 차별화 전략을 했던 이해창 당시 후보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했던 민주당은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까?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했던 우리 당은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차별화가 아니라 여당과 대통령은 커플링입니다. 그러니까 커플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지금도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이 각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올랐다 같이 내렸다 하는 것은 커플링 효과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진짜 윤석열 정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차기 정권 재집권을 해야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당도 윤석열 정권을 성공시켜야 당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좀 이해하고 이게 총구를 안으로 더 이상 향하지 않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이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죠. 이 명태균 씨의 논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한심하게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이 뼈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요. 국민의힘 현역들은 매우 답답할 겁니다. 왜냐하면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과 의혹에 대해서 팩트 체크가 하나도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좀 본인들이 정확히 알아야지 방어할 것은 방어하고 공격할 건 공격하고 이것은 사과하자 이렇게 판단을 내릴 건데 이게 용산에서도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명태균 씨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팩트 체크가 안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네. 그리고 국민들과 당원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심하게 생각하는 거고 예.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김대남 전 행정관까지 어쨌든 이분은 대통령실에서 3급 그러니까 보통의 공무원들은 꿈도 꿀 수 없는 고위직까지 올라가신 분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험담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당원과 국민들이 보시기에 당연히 기강이 무너졌다고 안 좋게 보일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도 공감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상설 특검에도 지금 이거 명태균 씨를 포함시키겠다는 게 이제 민주당 생각이잖아요. 네. 그 명태균 씨가 이제 정치 브로커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 그 발언에 대해서 나오는 발언들은 개인적으로나 또 민주당에서는 신빙성은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당연히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하지만 지금 드러난 객관적인 사실은 네네. 하나입니다. 네네. 어쨌든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간에 어쨌든 돈 거래가 있었는데 네네. 그게 정말로 돈을 빌려서 돈 거래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김영선 전 의원의 재보궐 지난 2022년 재보궐 공천에 대한 대가인 건지 예. 만약에 그게 공천 대가라고 하면 제도권 밖에 있는 명태균 씨가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이걸 예. 객관적으로 밝혀내는 것이 사실 중요한 거지 그 이외에 지금 대통령에게 명태균 씨를 누가 소개했느니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자택에 갔느냐 안 갔느냐도 저는 사실 격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범죄 사실을 밝혀내는 것이 저는 본질이다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됐던 거 있잖아요. 뭐 공천 의혹도 있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밝혀지고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봐야 된다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대변인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총구가 밖으로 향해야 된다. 그다음에 내부가 이제 하나가 돼야 정권이 재창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문제는 갈등이 계속 부딪히고 있는 점이잖아요.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입장들을 정확하게 좀 정하고 그리고 이게 주위 참모들이 이게 정말로 소통이 되게끔 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용산과 당이 하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부터서 이 문제 해결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 명태균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정치 브로커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게 선거판에 수만 사람들, 수천 사람들이 모여들고 예. 수만 사람들이 내가 윤석열 만들었다, 내가 누구 만들었다, 예. 내가 뭐 이재명 만들었다 하는 사람들 수천 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재갈공명만 스스로 자아자찬 재갈공명만 3천 명, 수만 명에 이르러요. 예. 근데 이런 사람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언제부터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까지 휘둘렸냐. 네, 이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예. 정확하게 지금 이게 김영선 의원에 대한 공천에 이 사람이 지금 어떠한 부분에 개입을 했냐 안 했냐의 문제인데 이 부분만 따지면 될 문제고 따질 부분이나 있습니까? 공천이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영향력이 있었다면 공천이 됐을 것이고요. 예. 또 이 사람이 정말 영향력이 있었다면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북한의 특사로 임명됐을 거고요. 네. 이 사람이 지금 하라고 한 것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하나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이 사람 결국에는 혼자 떠드는 사람 아닙니까? 이것을 이렇게까지 뉴스가 되고 이슈가 될 이유가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수사하고 있는 사안이 있으니까요. 이 의혹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 보이니까 이 내용도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10월 16일 재보궐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여야 대표 나란히 이 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이 부산 금정을 찾았습니다. 한 대표 사흘 만에 다시 부산을 유세를 이제 나선 건데 특히 부산에 공을 들이고 있는 이유 이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긴 반드시 이겨야 이제 좀 그립감을 잡게 되는 건가요? 이겨야 됩니다. 예. 여기에 부산 이제 금정구 구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투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 금정구 같은 경우, 부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게 국민의힘이 그래도 유리한 지역인데 그렇죠. 이 지역에서까지 패배한다라고 하면 이건 당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가 이게 후보 단일화를 했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지지율 차가 많이 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부산 시민들을 움직일 수 있는 진정성을 많이 보여야 될 것이고 지금 예. 남은 기간 동안에 국민의힘이 정말 전력을 다해서 부산에서만큼은 결코 패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될 것이다. 이 부분을 당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호남 지역 상황 영광 같은 경우는
혁신당이라든가 진보당 거기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여기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혁신당이 선전하고 있는 경우는 컨벤션 효과, 컨벤션이라보다 신상 효과인 거죠. 신상품 효과? 예, 어쨌든 간에 조국 대표가 내려와서 못 보던 얼굴이 내려와서 돌아다니니까 관심이 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진보당은 이 농촌사회 선거운동의 필살기라고 하죠. 농촌 일손 돕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 사실이지만 결국에 양자 구도가 아닌 삼자 구도에서는 민주당이 훨씬 당연히 유리한 구도로 갈 수밖에 없고 어쨌든 이 정도의 다른 야당의 지지율이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좀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 부분도 저희가 한번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요 이 대표의 이 도중에라도 끌어내려야 이 발언을 두고요 여야 대표 사이에 공방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먼저 직접 듣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러면 도중에도 그만두게 하는 게 바로 대의민주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이 너무나 당연한 원리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는 거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여요. 저는 탄핵 얘기할 일 없잖아요. 자기들끼리 막 탄핵 얘기해요. 어떤 말을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해석하면 그 해석이 맞는 겁니다. 그런 거 우겨봐야 좀 구질구질하지 않습니까? 자,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이 대표가 본인은 탄핵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탄핵 속내를 드러냈다고 비판한 여당을 겨냥을 하자 한 대표 구질구질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 상황은? 이 부분은 한동훈 대표 말이 100번 맞죠. 왜냐하면 선출된 대통령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라고 하는 건 방법이 세 가지뿐이 없습니다. 탄핵, 쿠데타, 혁명 이 세 가지 아닙니까? 그럼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탄핵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면 쿠데타를 이야기한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본인이 한 말이 실수였다라고 생각되면 실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정치인에게 필요한 것인데요. 이재명 당대표 이때까지 발언했던 그 역사들을 보면요. 대다수가 거짓으로 점철돼 있어요. 내가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니까 진짜로 존경하는 줄 알았냐부터 해서 면책 특권 수없이 얘기해놓고 또 말을 바꾸는 것들부터 해서 그리고 병실에서 체포된 동의안에 대한 부결 읍소한 것까지 정말로 구질구질했던 흔적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는 좀 구질구질해지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까지 말장난하지 말고 국민들 앞에서 내가 말실수했다면 말실수했습니다 정도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데 탄핵이라는 그 단어만 언급 안 했지 맥락상으로는 탄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다는 지적인 것 같은데 탄핵을 언급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수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시면? 저는 실수도 아니고요. 또 탄핵을 언급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야말로 뭔 겁니까? 그야말로 탄핵을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다면 탄핵을 주장하지 왜 애들로 돌려서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의 재임 중에 있는 모든 선거는 대통령에 대한 정권에 대한 어떤 심판, 평가적인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는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못하고 있는 사람이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또 험지에 가서 한 이런 유세를 두고 여당의 대표가 저는 구질구질하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정말 우리 그래도 보수 정당은 품격이 생명이었는데 너무 어떤 여당의 대표의 말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식으로 따진다고 하면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한동훈 대표 과거에 사직구장 야구 관람에 대해서 말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여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존중해서 그런 말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께서도 선거를 앞두고는 있지만 조금 품격 있는 단어를 좀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저런 식으로 끌어내려야 한다, 뭐 일을 못하면 이런 식의 이야기는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거네요. 선거까지는. 아무래도 선거는 중간 평가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이 논리는 민주당도 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잘하는 사람은 계속하고 못하는 사람은 내려올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은요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이 상설 특검 추진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추천받은 이 특검을 지명하지 않으면 이것도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사실상 야당이 추천한 특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탄핵 사유가 된다 이런 거잖아요.
무함은 탄핵이네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탄핵 병 걸린 것 같습니다. 탄핵 빼고는 내놓을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럴 시간에 좀 민주당도 민생을 위한 연구를 참 좋겠다. 그리고 상설특검을 대통령이 제2요구권이나 방어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법으로 이미 2014년도에 여야 동의하에 지금 통과된 법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은 대통령이 특검이 올라오면은 이거 임명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특검법 자체를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왜곡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당은 추첨을 하지 못하고 우리 당, 민주당이 지금 특검 추천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자체가 법 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것을 법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상설특검 같은 경우는 국회 의결에 의해서도 진행될 수 있지만 이게 지금 법무부 장관이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 방어할 수 있는 방법 많지 않아요. 여기 민주당의 특검거리 잔뜩 깔렸습니다. 네, 우리 당도요.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상설특검 민주당 정말로 해야 되는 것들 하자라고 같이 맞불을 놔야지. 지금 현재 22대 국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이게 협치가 불가능합니다. 민주당이 협치를 조금도 마음에 두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명태균 씨를 넣어서 상설특검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11월에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이재명 그 결과가 1심 선고가 나오면서 이게 이제 재판 리스크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국민의힘이나 여당의 지지자들께서는 조금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11월 달의 결과가 사법에 대한 결과가 만약에 안 좋다고 하더라도 야당에서는 전혀 타격감이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중에 대법에서까지 유죄를 받게 된다면 당연히 리스크가 생기는 거지만 그 전에는 리스크가 없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뭐 사법 리스크와 특검하고는 좀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라오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요, 윤 대통령과 지난 1일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 이 일본 총리와의 첫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아세안 정상회의 의제를 비롯해서 한일 정상 간에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라오스 현지에서 조성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은 취임 이후 세 번째입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10개 나라와 한중일이 함께하는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를 비롯해 베트남과 태국 등 6개 나라와 차례로 양자회담을 가집니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아세안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아세안이 우리의 2위 교역 대상이자 3대 수출 시장인 만큼 디지털과 기후변화 등 미래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한국도 아세안의 가까운 친구로서 늘 그 길에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선 윤 대통령과 지난 1일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도 열립니다.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이틀간의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 동안 모두 3차례의 만남을 가지며 한일 협력과 대북 공조에 관한 의견을 나눌 계획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년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일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지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전 총리가 모두 12번의 만남을 가지며 셔틀 외교를 해온 만큼 이시바 총리와도 긴밀한 한일 관계를 재확인할 전망입니다.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는 한일 간에 함께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지 그런 점도 논의를 해왔습니다. 또 북한에 잇따른 무력 도발에 두 나라가 비판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게 경찰이 단순 음주운전 혐의가 아닌 특가법상 위험운전 혐의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다혜 씨 측과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데 소환 일정은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점에서 나온 다혜 씨가 갈지자로 걷다가 운전석에 오르더니 차를 몰고 출발합니다. 캐스퍼는 170여 미터를 가다 택시와 부딪혔는데 다혜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였습니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용산경찰서가 다혜 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는 음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혜 씨가 갈짓자로 걷거나 수차례 행인을 칠 뻔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상당 시간 지속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혜 씨의 변호인과 일정을 조율 중인 경찰은 소환 일정이 정해져도 공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정해진 건 없고 특기성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통상적인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 부녀가 차례로 소유했던 캐스퍼와 소렌토 등 2대의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11차례 체납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자동차 기록 원고에 따르면 캐스퍼는 지난해 11월과 올 8월 2차례, 소렌토 차량은 9차례였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자, 지금 전해드린 대로 문다혜 씨의 이 경찰 출석 일정이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공개되지 소환 일정이 공개되지 않은 이유, 이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규칙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 경찰 수사 사건도 공보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 4조를 보면 원칙적으로 이제 공개를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6조 3호에 보면은 향후 수사 계획 등 수사 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 되어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소환 일정 같은 것들이 향후 수사 계획에 포함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게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인가 좀 의문이고요. 그 다음에 뭐든지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외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 범죄 유형과 수법을 국민들한테 알려서 유사범죄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음주운전은 유사범죄 재발 방지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예. 다른 사람도 아닌 문다혜 씨 아버지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10월 10일 6년 전 그 오늘이었어요. 네네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음주운전은 재발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예. 근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범죄자들한테 너무 관대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네. 이제 뭐 조율 중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문다혜 씨 언제 경찰에 출석할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 오늘 내일 중으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난주에 사고가 일어났으니까 맞아요. 범죄가 예. 일어났으니까 중간에 이제 한글날 휴일이 있었다고 하지만 오늘이 목요일, 내일이면 금요일 이번 주 중으로는 처리를 해야지 마땅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하고요. 예. 오늘 내일 중으로 경찰이 소환한지 여부를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할 것이다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또 새롭게 전해진 소식이 문 씨에게 특가법상 위험 운전 치사상 혐의까지 적용하는 방안 검토 중이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고 또 이렇게 되면 처벌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특가법상 음주나 약물 등으로 해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서 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조항을 경찰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기본적인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죄보다 훨씬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뭐 공개된 CCTV 그리고 이미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9이기 때문에 예. 위험한 상태, 그러니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다는 부분은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제 다만 이제 접촉된 피해자가 이 치상에 해당하는 상해 발생 사실에 대해서 경찰에 진술하고 이제 진단서가 제출이 됐다고 하면 특가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 경우에는 감경을 해도 6월에서 1년 6개월까지 징역형이 양형 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 이제 기본형은 더 중하고 가중될 경우에는 이제 더 중한 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아마 이제 문다혜 씨가 당에서 다 인정할 것이고 또 피해자와 합의 절차를 이행한다고 하면 뭐 감경된 형으로 선고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요 최근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를 겨냥을 해서 이른바 음주운전자 신상공개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고 이 법안이 통과가 될 수는 있는지 이걸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피의자 신상 공개를 위해서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이미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 피의자 신상이 공개가 되느냐? 수단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고 증거가 명백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의 이익이 있을 때.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모든 범죄가 다 공개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특정 중대 범죄에 해당돼야 되거든요. 어떤 게 특정 중대 범죄냐? 뭐 특정 강력 범죄, 뭐 살인이나 그다음에 이제 성폭력 범죄 등 이런 범죄들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수단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한 경우 등의 피의자 얼굴이 공개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 특정 중대 범죄에다가 음주운전을 추가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하는데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한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신상 공개하고 그다음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 사고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경우에도 피의자들 그 신상을 공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인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여당에서 발의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야당이 반대할 명분이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충분히 통과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안세영 선수 이야기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내고 배드민턴 협회와 이제 관련한 의혹을 폭로하면서 마음고생도 좀 심했죠. 올림픽 이후 2달 만에 경기에 나섰습니다. 먼저 안 선수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올림픽 끝나고 이제 첫 복귀 무대였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기억해 주시고 저를 환호해 주셔서 너무 기뻤고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더 커졌는지 아니면 좀 팬들한테 한마디만 이렇게 많이 기다려 주셨을 거고 또 저희 배드민턴을 많이 사랑해 주신 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잘하고 감사합니다. 너무 속상했는데 그래도 잘 복귀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안세영 선수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해서 정말 뜨거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실이 대한체육회와 관련한 비리 첩보 받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앞서서 이제 문체부가 감사를 하고 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국무총리실까지 나선 거예요? 문체부에서 이 공익감사 청구한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위에 첩보가 입수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부분 인사, 또 예산의 방만한 운영, 체육회 시설 관리에 있어서의 어떤 비위 첩보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국무총리실 공직법무관리관실이 이런 부분을 감사하고 또 위법 사실이 있을 경우에 수사기관에 의뢰하게 돼 있거든요. 어찌됐든 국회에서 또 24일 국정감사도 예정돼 있어서 국회, 정부 또 문체부까지 해서 전방위적인 압박이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엔 총회가 현재 시간 9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을 3년 임기의 이사국으로 선출을 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한국을 포함해서 6개 나라의 신임 이사국이 지원했는데 한국은 161표를 얻고 6개국 중에 4위로 당선이 됐습니다. 앞서 한국은 2006년 이후 총 5차례 이사국으로 선출된 바 있습니다. 자, 북한이 남북 간 연결 도로와 철길을 끊고 요새화하는 공사에 들어가겠다고 유엔군 사령부에 통보를 했습니다. 네, 북한은 이미 올 초부터 비무장지대 DMZ 주변에 방벽을 쌓는 작업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왜 이 시점에 공식화에 나선 건지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멀쩡하던 북한 측 경의선 철교 상판이 뜯겨져 있고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곳곳에 지뢰를 심고 매설한 흔적이 보입니다. 지난 여름엔 폭염 속 장벽을 세우고 지뢰를 매설하는 북한군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북한은 연초부터 남북 단절 조치를 이어왔는데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겠다는 뜻을 유엔군 사령부에 전화 통지문 형식으로 통보했습니다. 유엔사를 인정하지 않는 점을 반영한 듯 미군 측으로 표현했는데 앞서 김정은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대로 비무장지대 북측을 요새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요새화 공사와 관련하여 우리 군대는 오해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부터 9일 9시 45분 미군 측에 전화 통지문을 발송하였다.
북한의 공식화 선언은 국경 설정 등 두 국가 정책 확대를 염두에 둔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은 다만 통일조항 삭제 등 이틀간 진행한 최고인민회의에서의 헌법 개정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두 국가론을 바로 본격화하기에는 너무 대내외적 파장과 충격파가 크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내부도 설득 또 대외적으로 명분도 찾는 방식으로 단절 차단 조치를 취하고 합참은 실패한 김정은 정권의 불안감에서 비롯된 궁여지책이라며 북한의 일방적 현상 변경 기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북한이 이제 남쪽 국경을 영구 차단 봉쇄하는 요새화 공사를 선언을 했습니다. 네, 북한의 속내는 무엇인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실장님, 그 요새화한다는 게 과연 진짜 그 끊고 무슨 벽 쌓는 걸 의미하는 건지 또 의도는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요새한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수단과 방법들이 있겠죠. 예. 북한이 하고 있는 지뢰지대를 설치한다든지 방벽을 설치한다든지 네네. 용치를 설치한다든지 대전차 참호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요새화의 수단과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이가 작년 연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있었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와 교종국 관계로 규정한 이래로 네. 이것을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왔는데 그것을 이제 이게 언론 다시 말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표현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남북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한 예. 이런 가시적 조치들은 더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했다 이렇게 볼 수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근데 예. 북한이 이번에 남측을 패싱하고 미군에 먼저 이 같은 사실을 통보를 했습니다. 이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하기 위한 그런 행보의 하나로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한국 상대하기 싫다. 말만 들어도 이제 지겹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한국을 이제 패싱을 함으로써 한국하고 미국 사이에 한미 동맹을 이간질시키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있고요. 예. 두 번째 목적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미국에서 선거가 이제 치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다음 행정부하고 협의할 수 있다, 협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일부러 이런 네네. 것들을 통해서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군은요, 이 북한이 이 국경 봉쇄 선언이 실패한 이 김정은 정권의 불안감 때문이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면서 도발을 감행한다면 압도적으로 네. 응징하겠다. 이건 뭐 늘 하던 얘기 같습니다만 이 군의 대응은 이 상황에 대해서 군의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우선 북한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의 불안감 때문에 이제 그런 거거든요. 네. 사실은 한국하고 북한하고의 GDP가 한 60배 정도 차이 나고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는 광범위하게 한류가 퍼져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반동사상 뭐 백역법 또는 뭐 청년 교양보장법, 평양문화법 이런 걸 가지고 통제를 하고 그래도 이게 이제 사실상 한류와 관계되는 것들을 갖다 다 통제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북한이 선택한 것은 적대적 두 국가를 끝내면서 남북 관계를 단절시키겠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김정은 정권의 불안감 때문에 체제라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랬다 보고요. 만일에 이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네네. 지금은 이제 늘 하던 얘기보다는 조금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북한이요. 지금 비무장지대를 보면 위쪽으로 군사 분계선을 예. 중심으로 2km가 있고 남쪽으로 2km의 그러니까요. 각각 철책선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만일 북한이 북쪽 2km 철책선을 남쪽으로 추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수도 이것은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런데 영토 조항 문제와 관련을 해서 영토가 북쪽 2km는 아니고 원래 있던 군사 분계선이니까 그쪽으로 내가 추진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쪽으로 추진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그렇네요. 그래서 유엔사의 통보한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럴 가능성에 대비해서 예. 만일에 그런 조치를 북한이 한다면 이거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고 주위 세력과 지원 세력까지도 응징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네. 그렇군요. 우리 군이 굉장히 예.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예. 북한
최고인민회의 결과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두 국가론 반영한 영토 조항 신설 또 통일 관련 단어 삭제 이런 개헌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히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분분해요. 제가 세 가지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석이 가능한 것은 북한은 헌법 개정했다. 그런데 이것은 발표하지 않았다. 뭐 발표를 한다면 30일이나 50일 딱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 통일조항을 드러내고 영토조항을 신설하는데 영토조항 신설 같은 것은 아마 계략적으로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최고인민회의가 끝나자마자 북한에서 유엔사에 통보를 해줬잖아요. 유엔사에 이제 자기네들이 요새시키겠다. 이것은 영토조항 문제가 어느 정도 언급이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제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아마 이번에는 헌법 개정을 못했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영토조항을 신설하고 통일조항을 드러내는 것이 결코 만만한 작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항상 여기에 최고인민회에 참석해서 시정연설을 하고 하는데 이번에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갖고 오히려 최고인민회에 참석하지 않고 6일 날 오히려 김정은 국방종합대학 창설 60주년에 가가지고 거기서 연설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이번에는 개정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추론을 해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이제 가능한 시나리오는 이런 겁니다. 지금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그 대의원들이 687명인데 이 사람들이 5년 동안 임기거든요. 그런데 원래 선거를 언제 했어야 되느냐 하면은 임기가 끝나는 것이 올해 3월 달이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을 내년도 3월 달에 그러니까 뭐 북한은 이게 이제 자기네들 마음대로니까 내년도 3월 달에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대의원들로 구성을 해서 충분한 더 수기를 거친 다음에 헌법을 개정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세 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 노벨 화학상 수상자의 AI 알파고 개발자로 알려진 이 구글 딥마인드의 이 CEO가 포함이 됐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에 이어 화학상도 AI 분야 연구자들이 상을 휩쓸었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4년 노벨 화학상은 단백질의 비밀을 밝혀낸 3명의 과학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컴퓨터로 새로운 단백질 설계에 성공한 데이비드 베이커 미국 워싱턴대 교수와 단백질 구조를 파악하는 AI를 개발한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 CEO와 존 점퍼 선임연구원이 그 주인공입니다. But I think it's been, pretty amazing to see the effect of AI on the other sciences and as a tool, and I think we'll probably start seeing more of that. 특히 화학자가 아닌 AI 개발사 CEO가 상을 받은 건 이례적입니다. AI 연구소 딥마인드는 2016년 이세돌 9단과 바둑 대결을 펼친 알파고를 만들며 세계적 주목을 받았습니다. 4년 뒤 이들은 단백질 구조를 파악하는 AI 모델 알파폴드를 개발했고 신약 개발과 바이오 연료 생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Now you can take a sequence of amino acids, in principle do Google search, and out comes the structure. 전날 노벨 물리학상도 AI 머신러닝 연구자 2명에게 돌아갔습니다. 기초과학 두 분야의 상이 AI 연구자들에게 돌아가며 노벨위원회가 인류의 AI 시대 진입을 선언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태국 북부의 유명한 도시죠. 치앙마이인데요. 요즘 계절성 폭우로 이 치앙마이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최근 방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태국 북부 치앙마이에 내린 폭우로 핑강의 수위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핑강의 범람으로 치앙마이 시내 중심가와 관광 명소들도 물에 잠겼는데요. 열차 운행도 중단됐고 치앙마이와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와 공항을 연결하는 도로도 물에 잠겼습니다. 네, 피해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은데 뜻밖의 구호 활동도 볼 수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태국의 상징적인 동물인 코끼리가 구호 활동에 나선 건데요. 코끼리
코끼리들은 큰 덩치 때문에 사람 허리 높이까지 찬 거리를 수월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홍수로 고립된 마을에 코끼리를 타고 가 주민들을 구하기도 하고 물기를 헤치고 구호 물품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태국에서는 지난 8월부터 끊이지 않은 홍수와 태풍으로 49명이 사망했고 곧 다가올 만조 때는 수도 방콕까지 위험하다는 경고가 있어 걱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인간들에게 도움을 주는 코끼리들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고마운 마음까지 듭니다. 더 큰 피해 없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15.5도, 한낮에는 22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서쪽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 호남 지방에 5mm 안팎, 제주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 오전까지 강원과 영남 내륙, 충북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22도, 대구 24도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 비 소식 없이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